이제 첫 번째 날의 마지막 특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공헌을 위한 AI에 대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본 세션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창의기술 경영 의장직을 맡고 계신 이기영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공헌, 즉 더 나은 참여와 권한 부여를 위한 AI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기연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 세션을 최초로 개최를 했었고 업계와 국제기구, 학계의 대표들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AI의 활용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책임 있는 AI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마련 그리고 업계의 역할, 즉 AI 툴 도입과 관련된 업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도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툴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여서 AI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교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기후 위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챔피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선두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되는지 논의를 이끌어가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참여했던 패널리스트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지난 1년간의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AI가 2021년에 도입에 대한 그 임팩트, 지속가능 개발 부문에서의 활용과 우리의 전망, 즉 AI의 미래 도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롤링 박사님과 이재섭 박사님과 하정우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데이비드 롤링 박사님은 캐나다 CFAR AI 의장이시자 맥길 대학교의 컴퓨터 공대 조교수로 계십니다. 밀라 케벡 AI 연구소의 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은 지속가능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성 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정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이버 AI 랩의 연구소장이십니다. 이재섭 박사님은 ITU 표준화 총국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해 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긴밀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학제적인 AI, 기후 부문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하정우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스크린 공유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로바 AI 랩에서 일하고 있는 하정호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AI와 관련된 글로벌 참여 활동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는 다양한 AI와 관련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하이퍼스케일 AI를 활용하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는 최근 AI 영역에 있어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네이버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3개국에서 자체적인 검색 엔진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닌 다른 엔진을 활용되는데 러시아 얀덱스, 중국 바이두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가 있는데 정치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가 유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플랫폼 컴퍼니라고 보시면 모시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치 엔진, 메신저, 비디오,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많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라인은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또 우리는 워패드라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했고 왈라파프라는 EU의 제1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클로바는 네이버의 본부에 있는 AI 기술 개발 센터입니다. 따라서 클로버 개발한 AI 기술들을 우리 네이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널 토의 시간에 저는 AI가 강력한 도구로서 생산성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OCR, 음성 인식, 또 AI, 케어콜 서비스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3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플랫폼 플레이어의 성장입니다. 유저, 중소기업과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술 플랫폼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AI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딥러닝 성장이 많은 혜택을 가져다 왔습니다만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 AI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 AI가 GPT-3를 출시한 이후에 많은 하이퍼스케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코파일럿과 알파 코드가 인간의 언어를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통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까지도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에서도 하이퍼스케일 AI를 2020년 12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하이퍼스케일 AI인 하이퍼클로바를 지난해 5월에 출시했습니다. 모델 생산을 넘어 성공적으로 우리 하이퍼클로바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플랫폼 유저들에게 더 강력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는 유저 퀘리를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이벤트 타이틀 추천을 제공을 하고 또한 우리 이커머스 셀러들을 위한 악성 댓글 언어 순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의미한 서비스는 케어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AI 에이전트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취약계층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들을 위한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공무원이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이퍼클로바가 바로 이들 분들에게 케어콜 서비스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묻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케어콜 서비스 전화를 받는 것을 대부분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일부는 매일 전화를 기다린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차별점 중에 하나는 패러다임 전환을 AI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이퍼클로바 기반 웹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편리한 UI UX 통합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코드 AI를 제공하여서 머신러닝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잘 알지 못한 분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개념 증명과 데모를 우리 클로바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리터러시가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이버에서는 AI 리터러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AI 입문자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네이버는 글로벌 AI 참여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2개 대학과 AI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HUSDY, PITP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충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AI 교육 과정,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베트남의 2개 대학과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더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 네이버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필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AI 관여를 위한 노력을 계속 증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이버는 AI의 사용자 그리고를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스크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스크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잘 보이십니까?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친절한 초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유엔의 특수기관으로서 ICT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3개 회원국이 있고 약 800여 개의 민간 부문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15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그 어느 기구도 이러한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업무로서는 국제 무선 주파수와 또 위성 궤도 할당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서 기술적인 통신망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개도국을 지원하여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연구에는 AI 와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IT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과 AI를 관여하거나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AI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구성될지에 대해서 모두가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TU는 따라서 AI의 여러 플랫폼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요. AI for Go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두적인 유엔의 플랫폼으로서 AI와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AI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열려 있는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도 참여했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0개의 유엔 파트너 기관이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업계의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만 하더라도 18만 명의 참가자들이 182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 대회가 머신러닝 5G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AI와 기후과학, 또 AI와 보건, 트러스트워디 AI, 지리 공간 AI과 AI와 로봇 등의 전문가 대화가 있습니다. AI for Good는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네트워킹 플랫폼이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플랫폼에 참여하셔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수백 시간의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활동이 AI for Good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그룹이 있는데요. 포커스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 그룹도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건강 분야의 AI 포커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WHO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고 대가가 크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런 주제, 그러니까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규제나
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의료적인 정책, 규제 그리고 경영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다 고려해야 되고 글로벌 차원으로 키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소요를 파악하게 됐는데 독립적인 플랫폼이 AI 솔루션 평가와 관련해서 부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포커스 그룹에서는 오픈 코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완전한 평가 플랫폼으로 발전되었습니다. ITU와 WHO가 클라우드 상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가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AI 생애 주기에 걸쳐서 모든 측면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일럿 단계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딩할 수 있고 주석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테스팅을 하고 평가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비영리 조직 간 AI 모델 평가 플랫폼 프로토타입입니다. 각 국가의 규제 당국 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승인 전 독립적 모델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로 생각되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ITU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위한 이 머신 러닝 툴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80개국 이상에서 온 1,6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학생이 참여한 두 번째 AI in 5G 챌린지를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의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ITU AI in 5G 챌린지 세 번째 에디션을 기획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지리공간 챌린지도 또 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I에 관한 우리의 포커스 그룹인 자연재해 관리를 위한 AI는 세계 기상기구인 WMO와 UN 환경계획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AI가 홍수, 쓰나미, 해충, 전염병, 산사태, 눈사태, 산불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몇몇 UN 파트너들과 함께 AI for Road Safety Initiative, 도로 안전을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Assisted Driving, 보조 운전에 관한 포커스 그룹의 작업을 기반으로 이 AI for Road Safety Initiative를 시작을 했는데요. 도로 안전 데이터 및 규제 프레임워크, 더 안전한 차량 및 도로 인프라, 또 충돌 후 대응과 같은 영역에서 AI의 역할을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AI나 또 기타 기술의 환경 효율성을 연구하는 포커스 그룹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포커스 그룹은 가이드라인이나 필요 요건들을 도출해내거나 평가 및 AI 등의 기술 측정을 담당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디지털 농업을 위한 AI 및 IoT 관련 포커스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FAO, UN 식량 농업기구와 함께 AI와 IoT가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지원하고 또 증가하는 농업 및 지리공간 데이터의 모델링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관련된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AI 및 IoT의 잠재력을 탐구할 것입니다. AI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T는 또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죠. 예를 들어 데이터 편향, 데이터 부족, 보안 침해, AI 모델 관련 해석 부족, 노하우와 또 컴퓨팅 파워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의 부재 등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업과 경쟁이 필요합니다. ITU는 그런 측면에서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여러 정부, 기업, 학계 및 비정부 기구들을 한데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I for Good 운동에 동참하셔서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함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하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네이버와 같은 비즈니스는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AI를 통해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ITU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AI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롤닉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AI와 기후변화 관련된 기회 도전 과제 및 재현 관련 교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저희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후 대응에 관한 저희 텍서노미 페이퍼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머신러닝 및 AI가 기후변화 저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 기후과학 및 기후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견한 몇 가지 주요 기회는 이 로어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산림 파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또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지역사회가 홍수와 해안 침수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찾아내거나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큰 조직적 코퍼스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 문서에서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찾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사이트로 전환시켜 정책 형성을 지원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측을 개선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을 연구를 했습니다. 전력 수요의 이해, 즉 특정 시점에서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기 그리드를 균형 있게 유지 관리하는 것, 혹은 기후변화 속에서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식량, 작물 수확량을 예측하는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룬 세 번째 주제는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부터 화물 운송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경고성을 높이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또 저희가 다룬 마지막 주제는 이 물리학 기반 제약 지식 (constraints knowledge를 AI 시스템에 통합하여 과학적 모델링 및 결과 도출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우수한 소재 및 배터리 설계를 위한 신소재의 발굴에서부터 기후 모델, 또 기상 모델 및 에너지 모델에 이르기까지 물리학 기반 모델이 우수하지만 특정 구성 요소의 더딘 속도로 해당 모델을 실제로 확장시켜 나가려면 AI에 의한 빠른 근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적용 영역에 걸쳐서 AI가 기후변화 행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AI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유용한 경우에도 다른 도구와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널리 보도되는 AI의 가장 화려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큰 영향을, 임팩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항상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룹은 항상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적용해 봅니다. 선형 회귀이든 아주 간단한 신경망 모델이든 항상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해서 해당 방법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 이것이 최선이며 최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굳이 최신 도구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혹은 연관성이 있는 타 분야 및 적용 영역의 전문가 혹은 기술의 영향을 받거나 기술을 사용할 때 이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기술의 범주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고려되어야 할 모든 배포 관련 고려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술의 실질적 영향을 궁극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몇 가지의 최근 발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AI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이 보고서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파트너십은 AI의 국제 전략을 통합시키고자 설립된 국가 간의 연합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및 AI 분야와 관련해서 국가 정부들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제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부를 위한 많은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8개의 구체적인 권고 사안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라 연구 및 혁신, 재원 배분 및 시스템 통합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 또는 컴퓨팅 관련 역량으로 인해서 AI가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서 책임 있는 AI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AI의 책임 있는 실행 및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역량 개발 및 관련 조직, 국제 협업 및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역량 평가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공고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데이터 표준 개선이라던가 태스크포스나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의 개선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요. 이 전체 보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조직 내의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국의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또 다른 제언은 이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임팩트 중심의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종종 AI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AI 재원이 사회와 가장 연관이 있고 또 유의미한 애플리케이션에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 작업의 점진적 개선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중요하죠. 방법론적 개선과 임팩트 중심의 개선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재원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AI 혁신이 개발에서 디플로이먼트,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배포, 디플로이먼트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력 그리드 운영자인 경우 그리드 인프라의 중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AI 알고리즘의 경고성에 매우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혁신 연구를 하는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부문 간 혁신 센터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연구원을 포함하는 혁신센터로 혁신의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이 디플로이먼트 배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협업을 촉진시키며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AI 역량과 문해력을 구축하는 것은 관련 산업과 정부, 시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관련 조직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AI와 관련돼서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AI가 어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AI에 대한 과신 그리고 또 AI의 효용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업스킬링 프로그램과 함께 외부의 전문가를 조직으로 데려와서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견 프로그램 모두 권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성과 책임성과 관련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형 설계를 통해서 기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이 기술의 개발 및 배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후 임팩트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면이 있고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하든 아니든지 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경우 이 기술을 설계하는 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가 차량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 자가 차량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후 변화 문제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연료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화물 운송이나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서 기술을 구성을 하는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 두 개 보고서, 즉 기술 변화 머신러닝 보고서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AI 기후 보고서 모두 기후 Climate Change AI라는 국제 비영리 기관의 보고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 커그를 비롯해서 여러 의장이 이끌고 있는 기관인데요. 기후변화 AI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구, 업계, 정책 간의 교차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이나 튜토리얼,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혁신 그랜트 프로그램 1차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표적화된 자금을 특정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쿨을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 코스 마티리얼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가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 IPS, ICML, TEDx,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서국 총회 등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AI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은 꼭 관련해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롤닉 박사님.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서 AI를 기후 행동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고 또 기후 임팩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정책 조언을 권고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도전 과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분의 패널리스트께 발표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만한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서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데이비드 롤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스킬링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AI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AI를 기후 문제나 이런 데 고려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또 사람들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파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스킬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ITU에서도 우리의 지역 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의 협력 기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법으로서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U에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큰 기계도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시너지 분야, AI와 농업 같은 경우에 또 기후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과학 부문뿐만 아니라 기후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좋고요. 네, 두 분께서 공동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 ITU와 지역 학자들 또 데이비드 박사님께서 계신 그 지역에 있는 학자들과의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시점에서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for Good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I for Good는 지난 4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리고 전문가들과 관련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8만 명의 참석자들이 182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수집했고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IT 웹사이트에 가셔서 AI for Good 뉴럴 네트워크에 아주 쉽게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에 맞춤식으로 이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UN 체제에 있는 운영 기구이기 때문에 플랫폼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시면은 데이비드 박사님 이 기후와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갖는 이유입니다. 또 네이버도 참여 초대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또 네이버가 또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서로 링크를 하시게 되면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널리스트 간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다면은 데이비드 롤링 박사님께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그리고 참여 중심의 AI 설계와 관련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은 부문이나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AI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나 현안들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 책임 있는 AI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AI 범 분야에 존재를 하지만 만약에 AI를 기후 행동 분야에 적용한다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정책 위반자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찰이 있어야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건성의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불확실성이 이 모델 예측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건성, 설명력,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충분히 강건하지 못한다면은 전력망이 차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책임 있는 AI가 기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평등의 문제, 평등의 영역 이 되겠습니다. 평등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는데 문제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와 관련된 특정 문제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특정 이해관계자들만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 대응에 AI를 적용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예를 들어서 메뚜기 문제 대응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산불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나 호주나 유럽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메뚜기 문제는 인도나 중동이나 동아프리카 지역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자들만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편향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때로는 아주 암암리에 암시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라벨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과 관련된 고려 사항들이 기후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책임 있는 AI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역별로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정우 박사님께서 롤닉 박사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첨언하시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롤닉 박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예측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개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도 중요하지만 개입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특정 요소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것이고 설명력을 키우고 해석력을 AI와 관련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특정 요소들을 통제하여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더 효과적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뭐 기후 변화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설명력이라는 것이 뭐 금융이든 보건이든 어떤 영역이든 다 중요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추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네이버에서도 더 믿을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트러스트워디 AI 센터를 티빙겐 대학교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워디 AI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롤링 박사님께서 책임 있는 그리고 참여 중심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든 문제 설정이든 사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해 당사자들만이 문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문제만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그 밖에 다른 문제점들도 가시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론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하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석력과 또 설명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와 관련해서 설명력이나 해석력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특히 이제 뭐 취약계층의
데이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챗봇 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데이터를 어 인제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국민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립된 뭐 격리 중인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ITU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이런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상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사망할 때에 이 개인과 관련된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류에 있어서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롤링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놓쳤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데이터는 사람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창출된 생성된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의 문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를 보면은요. 이 엔런이라는 기업의 기밀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었겠죠. 그리고 좀 더 교활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또는 그들의 지식 없이 얼굴 인식 기업들이 그 해당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편중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데이터 편중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드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기 그리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 팀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가용성이 미국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 데이터가 많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자들,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변하는 데이터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대변되지 않고 또 이 데이터가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데이터는 내재적으로 이런 편향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벽한 데이터를 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엔드 데이터의 탈편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범용 AI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일부 리포트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중에서 이 데이터 편향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합성, 신테틱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비전 도메인 쪽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쓰이는 기술, 뭐 신테틱 데이터 비즈니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료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겐스를 뭐 신세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 겐스는 무엇을 바탕으로 트레이닝이 될까요? 실질적인 데이터가 그 기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프레이밍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네. 이 합성 데이터는 일반적인 제너러티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이즈 스타일 데이터, 즉 노이즈 스타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죽으면 데이터가 소멸이 된다. 그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립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했군요. 네, 맞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가장 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뭐 기술과 AI와 관련돼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디지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기관도 북반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불균형적인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주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제가요. 바로 AI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임팩트 중심의 펀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있는데 우리에게 펀딩을 할 수가 있고 또 ITU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저는 하 박사님과 이 박사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와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AI 펀딩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AI 펀딩은 순전히 어떤 방법론적인 개선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임팩트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법론적인 개선과 그리고 또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임팩트 있는 결과들이 방법론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피지컬 모델이 기후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해석력이 핵심 AI 도전 과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펀딩을 보면은 문샷 프로젝트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샷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 정도 수준의 임팩트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변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더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임팩트 있는 것에 대한 펀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박사님과 하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하 박사님? 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제가 무엇이냐, 해당 영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 분야에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하면 각각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ITU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통가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ITU에서는 10여 년 전에 이미 저희가 이 해양 맵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활용을 하는 것이었죠. 해저 통신 케이블을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해양에 이미 이 해저 통신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4km당 또 때로는 10km당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리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터를 이용을 하여서 센서를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해양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출범시키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이 훨씬 더 제고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양 환경 관련돼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펀딩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청신호를 일부 회원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고요. 향후에 또 여기에 대한 펀딩과 관련돼서 더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영역은 또는 주제는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팩트를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저희의 전문 분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ITU의 사례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롤닉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을 내보이고 보여줘야만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죠. 그러나 1년의 소규모의 성공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보다 강력한 규모 있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기술 관련돼서 투자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라던가 또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다 큰 임팩트를 위해서 그리고 또 AI 기술의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임팩트 기반의 접근법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성공에 주력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실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롤닉 박사님, 혹시 이와 같은 사례들, 기술과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AI를 적용을 해서 거둔 작은 성공 사례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강조를 하고 소개를 드렸던 사례들은 사실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후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후기 단계이고 이미 배포가 되었고 스케일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재 과학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터리를 위한 소재를 발굴한다던가 또는 PV 전지를 위한 촉매라던가 또는 태양 페로브스카이트 또는 탄소 흡착제와 관련돼서는 유도적 발견을 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뭐 시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실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소재 발굴에 있어서 초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 성숙도와 임팩트 그리고 또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규모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GPT-3라던가 하이퍼클로바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임팩트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벤치마크 개선을 위한 것인가요? 하 박사님? 네, 실제로 벤치마크 퍼포먼스와 관련을 해서 이 대규모 라지스케일 언어 모델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새로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전통적인 AI 모델들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클로버 케어 서비스를 고령 인구를 위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챗봇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또 선보였을 때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로봇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이퍼클로버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케어콜 서비스를 이 대화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통해서 선보였을 때는요, 이용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회적 아, 결과 혹은 긍정적인 사회적인 결과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소비 이슈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여서 이와 같은 이슈들을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들이 이제 대형 모델을 현재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네이버에서는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약이 좀 있어서 클로스 베타 서비스로 일부 유저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델을 서비스나 제품이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이요. 특정 시점이 되면은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작은 모델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혁신이 가능해졌는데 관련된 우려도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자들 또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롤닉 박사님과 또 이재섭 박사님께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결국 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특정 모델이 실제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 박사님의 설명은 사실 이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세계를, 실제 세상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든 오디오든 머신러닝이든 이런 모든 기술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AI 머신러닝의 이제 참여도 이게 적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 부문이든 기후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실제 세상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어떤
세상의 반영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3D와 오디오 비주얼 기술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 만족합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인프라를 어떻게 함께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진전이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 것은 맞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우려는 물론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AI가 기후에 적용되는 것 관련해서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 있는데 AI를 기후 분야에 적용하는 것 관련해서는 사실 추천 모델에 적용을 해서 어떤 특정 제품의 소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의 오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또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적용, 또 화석연료의 탐사, 추출 여기에 AI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AI 그리고 첨단 애널리틱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이 업계가 5천억 불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모델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개진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에밀리 벤더나 티미 게브루와 같은 많은 학자들이 대형 언어 모델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훈련받는 데이터도 문제가 있고 기존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또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만의 관점을 반영을 한다는 사실이라든지 극단적인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소외된 어떤 사람들을 더욱더 소외시킨다든지 그리고 이런 암시적인 선택, 데이터 선택에서부터 어떤 언어를 훈련시키는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 모델이 크면 클수록 저는 어떠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 인풋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집단, 특정 이해 당사자들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AI와 관련해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 박사님께서 편향 제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기술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어떠한 솔루션이나 어떠한 설계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와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바이어싱, 모델 아키텍처, 그로스 펑션 등 다양한 평가 방식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이 평가를 하고 평가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이고, 많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또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많은 다양한 다학제적인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편향 문제는 지속 가능한 AI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이재서 박사님 첨언하시겠습니까? 제가 곧 이석을 해야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니라요. AI는 인간 노력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AI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편향도 이것을 AI를 활용을 해서 평가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AI의 성과를 우리가 편향 면이든 어떤 면이든지 간에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플랫폼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이 목적에 맞게 AI가 개발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AI 규제를 말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어떤 규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AI와 관련된 선택은 결국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AI 전문가로서 항상 기술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암시적으로든 아니면 명시적으로든 인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에는 결정은 결국은 인간의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구성하고 참여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AI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적절한 도구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의 패널리스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규제, 예,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AI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AI를 삶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닫는다든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좋은 AI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께 발표와 의견 공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중분들께서 여러분의 통찰을 들으면서 많은 내용을 얻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강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롤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러 상호 보완적인 전문가 간의 파트너십이 필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활동을 더욱더 늘리고 서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서 지속 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been a long day. 네,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첫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산이 슬픔과 비애로 기억되지 않고 타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고의 삶에 대한 축복과 인간의 회복 탄력성의 기록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이 같은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함께 이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몇 시간 후에 여러분들 둘째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 흥미진진한 말씀을 해주실 많은 연사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